세신의 균형이라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세신의 균형은 자기 세신 과정은 4가지 측면, 즉 신체, 영적, 정신, 사회적, 감정적인 차원 모두가 반드시 균형적으로 세신되고 재충전되어야 한다. 각 차원의 세신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4가지 차원 모두를 현명하고 또 균형된 방법으로 다루어야 비로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 분야라도 무시하면 이것은 나머지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는 이 점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세신에도 역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신체적 차원이 조직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해당된다. 정신적 또는 심리적 차원은 조직 구성원의 재능에 대한 인정, 개발 그리고 활용에 해당된다. 사회적 감정적 차원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주는가, 즉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영적 차원은 목적과 공헌을 통해 그리고 조직의 성실성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해당한다. 조직이 이들 각 분야 중 어느 하나를 간과하면 이는 전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한하고도 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조직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장과 생산성에 대한 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 즉 돈을 버는 것만 강조하는 조직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보통 이 같은 목적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어떤 것을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 이 조직이 갖는 바람은 오직 돈만 버는 것이다. 이처럼 영리만 추구하는 조직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그 조직이 가진 문화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너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왔다. 예컨대 부서 간 경쟁,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의사소통, 정치 공작, 그리고 배후 조정 등의 이 현상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조직이 돈을 벌지 않으면 효과적인 번영을 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조직이 존재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지 않고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경우로 나는 조직의 목적이 전적으로 사회적 감정적인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를 보아왔다. 이 같은 조직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실험을 하는 것으로 가치 체계에 경제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또 효과성에 대한 측정이나 평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지 못해 시장에서의 생존 능력을 상실한다. 나는 기껏해야 3개 정도의 차원에서 노력하는 많은 조직들을 알고 있다. 이들 조직은 훌륭한 서비스 기준, 바람직한 경제적인 기준, 나아가 좋은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가진 역량과 재능을 찾아내 개발하여 나아가 이것을 인정해 주는 데는 소홀하다. 그런데 만약 이 같은 심리적 차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조직 경영 스타일은 자선적인 전제주의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나는 조직 문화는 집단 저항, 적대감, 이직률 증가, 그리고 깊고 만성적인 조직 문화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개인적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효과성 역시 현명하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4가지 차원 모두를 개발하고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일 어떤 한 차원이라도 무시된다면 이것은 효과성과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저항을 유발시킬 것이다. 조직과 개인이 공히 사명 선언서에 이들 4가지 차원 각각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해주면 균형적 쇄신을 위한 강력한 뼈대가 구축될 것이다.
이 같은 지속적인 개선 과정이야말로 전사적 품질 운동 토탈 퀄리티 무브먼트를 보장해 주는 것이며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게 된 비밀이기도 하다. 쇄신의 시너지 효과. 균형적 쇄신은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어느 한 차원에서 톱날을 갈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차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건강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영적 능력은 사회적 감정적인 능력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차원을 향상시키면 다른 차원들에서도 우리의 능력은 향상된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7가지 습관은 이들 4가지 차원들 사이에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 어느 한 차원에서의 쇄신은 7가지 습관 중 적어도 하나의 습관 실천 능력을 증가시킨다. 나아가 이들 습관들은 서로 순차적으로 연속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습관의 개선은 시너지 효과에 의해 나머지 다른 습관들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더욱 주도적일수록 자기 생활에서 개인적인 리더십, 발휘와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기 생활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수록 습관 3에서 제2상한에 속하는 쇄신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 7번째,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더욱 노력할수록 습관 5에서 상대방과 함께 승리하는 시너지적인 해결책을 더욱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4와 6, 우리가 독립성을 가져오는 습관들을 더욱 개발시킬수록 습관 1, 2, 3, 상호의존적인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 습관 4, 5, 6, 끝으로 쇄신이야말로 습관 7번째, 여기서 다룬 모든 습관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가 신체적인 차원을 재충전하고 쇄신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비전 1번째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모든 자극에 대해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것은 주도성을 가진 자아의식과 자유의지의 패러다임을 갖는 것이다. 이는 아마 신체적인 운동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득일 것이다. 매일의 개인적인 승리는 우리의 내면적 안정 계정에 예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적 차원을 쇄신하면 개인적인 리더십 습관 2가 강화된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에만 집착하는 대신에 미래를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 또 이것은 자신만이 갖는 인생의 고유한 사명을 규명시켜 주며 자기 삶의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둘 수 있는 능력도 증진시켜 준다. 나아가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원칙에 일치되는 삶을 살고 이 원칙이 개인적인 역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인생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는 능력도 증진시켜 준다. 영적 쇄신을 통해 창조하는 뜻있는 개인 생활은 개인적인 안정감, 계정에 엄청난 예입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정신적인 차원을 쇄신하면 자신의 관리 능력이 강화된다. 습관 3에서 다시 말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큰 성과를 가져오는 제2상한의 활동과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를 인정하게 된다. 또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들도 인식하게 되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이 활동들을 계획하고 수행하게 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면 지식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역시 더 많이 갖게 된다. 우리의 경제적 안정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사고하고 학습하고 창조하고 나아가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정적인 독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간직하게 된다. 매일의 개인적인 승리,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를 신체적, 영적, 정신적인 차원의 쇄신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7가지 습관을 개발하는 열쇠가 되며 이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향력의 원 안에 있다. 또 이러한 쇄신의 시간은 습관들을 우리의 삶에 통합시키고 원칙 중심적으로 되는 데 필요한 것이며 제2상한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 매일의 개인적인 승리, 즉 쇄신의 시간은 매일의 대인관계의 승리를 위한 기초이다. 이것은 사회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 톱날을 가는 데 필요한 내면적인 안정의 원천이다. 또 이것은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스스로가 가진 영향력의 원에 초점을 두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적인 용기를 갖게 한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 심리란 패러다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지혜를 갖게 해준다. 나아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시너지적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습관 4, 5, 6을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 나선형 상승이라. 자기 쇄신이란 원칙이며 과정이다. 자기 쇄신은 계속적인 개선과 나선형의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이 같은 나선형의 형을 따라 의미 있고 또 일관된 발전을 하면서 자기 쇄신에 관한 한 가지 다른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상향적으로 이동하도록 이끄는 인간만이 가진 천부의 능력인 양심이다. 그 스타일의 말을 빌어보자. 양심의 소리는 매우 가냘퍼서 짓눌려 버리기 쉽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여 결코 잘못 들을 수 없다. 스위스의 여류 작가이다. 스타일. 양심은 우리가 올바른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게 하며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원칙을 지향하도록 한다. 이 천부의 능력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다. 훌륭한 운동선수에게는 신경훈련과 근육훈련이 필수적이고 학자에게는 정신훈련이 중요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주도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에게는 양심에 대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양심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데는 보다 큰 집중력과 균형된 훈련, 나아가 보다 지속적인 정직한 삶이 요구된다. 이것은 규칙적으로 영감을 주는 문학을 독서하고 숭고한 이상을 품으며 무엇보다도 양심의 소리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저질 음식과 운동 부족이 운동선수의 컨디션을 해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란하고 또 외설적인 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어둡게 하여 우리의 높은 감수성을 둔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라는 신성한 양심의 소리가 나의 잘못이 발견될 것인가 라는 사회적 양심으로 바꾸어진다. 한마 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완전한 동물이 되지 않고서는 동물처럼 행동할 수 없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기만적인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마음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서는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예쁜 정원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가 자랄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법이다. 일단 자아의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목적과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아의식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단지 생존과 번식을 주된 목적으로 사는 천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나선형적인
상향적 나선형, 이렇게 학습하고 실천하고 결심하고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간다, 이런 말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개발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천부의 능력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상황에 대처해 가며 살 뿐이다. 이 능력들을 개발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 여기에는 추수의 법칙이 지배한다. 저 뿌린 대로 수확을 거둔다. 또 옳고 그름의 법칙은 변할 수 없다. 우리가 올바른 원칙을 더 잘 따르며 살수록 세상 일에 대한 판단력은 점차 나아질 것이고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은 적 지역의 지도는 더욱 정확해질 것이다. 이 같은 나선형 상승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교육시키고 순종함으로써 자기 세신의 가정을 부지런히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증가되는 우리의 양심은 개인적인 자유, 안정, 지혜 그리고 역량의 인생 항로를 따라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다. 나선형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점차 보다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미 모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발전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학습, 결심, 실천을 거듭해서 반복해야 한다. 습관치의 적용을 위한 제언은 첫 번째, 자기의 생활 스타일에 맞고 계속해서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목록을 작성하라. 두 번째는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주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개인 역할, 영역의 할 일 중에서 한 가지 목표로 기입하라. 주말에 그 성과를 평가하라. 만약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 때문에 그것을 못했는가? 아니면 그 일을 하는데 불성실했기 때문인가? 세 번째, 영적 및 정신적인 차원에서 자기 세신을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와 비슷한 목록을 작성하라.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인간관계의 목록을 작성하라. 또 대인관계의 승리가 더 큰 효과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목록을 작성하라. 한 주일의 목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차원에서 한 가지씩 선택하라. 그 다음에 이를 실천하고 평가하라. 네 번째, 매주 네 가지 차원 모두에 대해 텀날을 가하는 심신을 단련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이를 실천하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이를 실천한 성과에 대해 평가하라.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다시 강조하며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을 바꿔줌으로써 외부가 개선되게 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외부를 먼저 바꾸어 내면을 개선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빈민굴에서 끌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스스로 빈민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말하자면 세상은 사람들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만 예수는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환경을 바꾸게 한다. 세상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만 예수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필자는 독자들에게 이 책의 본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독자들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주요 원칙들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집필을 위해 강의하던 대학으로부터의 안식년 연가를 받아 하와이에 있는 오후라는 섬의 북쪽 해변에 위치한 레이라는 곳으로 갔다. 도착 후에 정리가 되자마자 우리 가족은 대단히 생산적이고 몹시 즐거운 활동 계획에 따라 생활하게 되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은 미국 농무성 장관을 했고 종교 지도자였다. 아침 일찍 모래사장을 달리고 난 다음 우리는 두 애들을 맨발의 짧은 바지 차림으로 유치원에 보냈다. 그리고 나는 집필을 위해서 사탕수수 반 옆에 있는 외딴 건물로 출근하였다.
전화도 없고 회의도 없고 급한 일도 없는 매우 조용하고 아름다운 평온한 분위기였다. 내 사무실이 있는 거물은 대학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한쪽 끝에 있었다. 하루는 대학 도서관 뒤편의 서가에서 이 책 저 책의 제목을 들춰보고 있는데 책 하나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 책을 빼내서 읽게 된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 구절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 즉 공간이 있다는 것과 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의 열쇠는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였다. 이 아이디어가 내게 미친 영향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이 아이디어, 즉 자기 결정론을 믿고 살아왔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라는 표현이 새삼스럽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마치 생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정신적인 대혁명 같았으며 때를 맞는 좋은 아이디어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몇 번이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마치 내가 이 간격의 틈 사이에 서서 밖에 있는 수많은 자극들을 내다보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 자신이 자극도 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극과 반응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부분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샌드라와 나는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심오한 대화를 시작하였다. 정오가 되기 조금 전 낡고 빨간 트레일 사이클의 그녀와 두 어린 애들, 한 아이는 우리 둘 사이에 다른 아이는 내 왼쪽 무릎에 태우고 사무실 옆의 사탕수수 밭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였다. 아이들은 넷이 타고 가는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좋아했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다.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거의 없었고 사이클 역시 소리가 별로 안 나서 서로의 대화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 우리는 보통 부근 해변가에 사이클을 세워놓고 200m쯤 걸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펴서 점심을 먹었다. 애들은 모래사장과 섬의 고지대에서 흘러내려온 강물에 열중했으므로 우리 부부는 아무런 방해 없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다. 매일 최소 2시간씩 1년 동안 심오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이해와 신뢰의 수준을 상승해 보기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맨 처음 얼마 동안 우리는 주위 사람들, 아이디어들, 아이들, 나의 집에 남아있는 애들, 장래 계획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화제를 놓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더 깊어갔고 성장 과정, 인생 각본, 감정 및 자신감 상실과 같은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세계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 세계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우리 자신이 그 속에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는 새롭고 흥미있는 방법으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공간, 즉 선택의 자유,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 되었고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로 흥미롭고 모험적인 여행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어떤 것보다 더욱 재미있고 더욱 황홀하고 더욱 열광적이고 더욱 매력적이며 더 많은 새로운 발견과 통찰로 가득 찬 것이었다. 이 과정이 항상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가끔 아픈 곳을 찌르기도 했으며 고통스럽고 당혹스럽고 자기 폭로적인 느낌을 갖기도 했다. 이런 느낌은 자신을 지나치게 노출시켰거나 취약점을 얘기해 줄 때였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심오하고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치유됨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공감적이 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내적 발견을 서로 키우고 촉진시켜 주었다. 우리는 점차 두 가지 이심전심의 행동 원칙을 말없이 지키게 되었다. 첫째는 상대를 탐사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취약점의 껍질을 벗겨 나갈 때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었다. 탐사하는 것은 너무 침해적이고 지배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생소하고 어렵고 무서운 미지의 여러 가지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싶어 했으며 상대방이 하고 싶을 때만 얘기하도록 하는 불문율의 필요성도 존중하게 되었다. 둘째 행동 원칙은 이야기가 너무 심해져서 상처를 건드려 고통스러워지면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날 계속하거나 당사자가 다시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미해결 부분을 즉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미루어둔 것뿐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계속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주의 환경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 우리 자신이 결혼생활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무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미해결 부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성과가 컸던 경우는 우리 자신의 취약점을 들춰 대화했을 때였다. 이때는 우리 자신들이 직접 개입되었기 때문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갖지 못하고 즉 자신을 선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몇 가지 기분 나쁜 감정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욕구와 묵계 때문에 중단되었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여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이러한 감정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 가운데 하나는 내 성격상의 문제에 관해 대화할 때였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몹시 조용하고 개인적인 분이어서 항상 자제하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분이었으나 어머니는 대단히 활발하고 시원스러우며 자발적인 분이었다. 나는 양친의 성격을 다 갖추고 있어서 좀 불안할 때는 부친처럼 개인적인 성격이 되어 안전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샌드라는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성격이어서 사교적이고 진솔하고 시원스러웠다. 우리 오랜 결혼 생활에서 나는 그녀의 솔직함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였고 그녀는 나의 자제적인 행동을 기능장애라고 생각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녀는 이러한 나의 행동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장애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것들과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심각한 대화의 시간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나는 샌드라의 통찰력과 지혜가 나로 하여금 더욱 솔직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며 좀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임을 알고 이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또 하나 어려웠던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고심하며 샌드라의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다룰 때였다. 이것은 샌드라가 프리저데어라는 상표의 가전제품만을 선호하는 지나친 집착이었으며 나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다른 상표의 가전제품은 하나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우리가 돈 없이 막 살림을 차리려 할 때에도 그 대학촌에 프리저데어 대리점이 없다고 50마일 밖에 있는 큰 도시까지 가자고 고집을 부린 적도 있었다. 이것은 나를 몹시 괴롭힌 문제였으나 다행히 가전제품을 살 때만 일어난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한번 이 문제가 발생하면 자극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켰다. 즉 이 한 가지 문제가 그녀의 모든 비논리적인 사고의 대표적 예로 비추어지고 내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경우 나는 보통 나의 기능장애이자 개인적으로 행동으로 돌아갔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자제력을 잃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해버리기 때문이었다.
실상선을 넘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사과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그녀가 프레저 대여 제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극히 비논리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말들로 우겨대는 고집이었다. 만일 그녀가 자기의 반응이 비논리적이고 순전히 감정적인 것임을 인정했더라면 나는 그냥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했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초봄의 어느 날 그 프레저 대여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즉 상대를 탐사하지 않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너무 괴롭게 느껴지면 대화를 중단하기로 한다는 행동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낸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모래사장에 가서 앉지도 않고 사탕수수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서로의 눈을 쳐다보기가 거북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 문제는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며 나쁜 감정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묻혀 있던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름답고 화합된 부부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불화의 소지가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샌드라와 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이 대화는 참으로 시너지적이었고 샌드라 자신도 그녀의 컴플렉스에 대한 이유를 거의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역사 교사 및 운동 코치였다는 것, 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대리점을 열었다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불황이 닥치자 그녀의 부친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지만 그때 프레저 대여에서 외상으로 가전제품을 공급해 준 덕분에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샌드라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는 가깝고 다정해서 아버지가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그녀는 아버지의 발을 비벼주고 노래도 불러주었다. 부녀 사이의 정다운 관계는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는 딸에게 사업에 관한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외상으로 가전제품을 공급해 줌으로써 불황을 헤쳐나가게 해준 프레저 대여에 대한 은혜를 그에게 말해 주었다. 부녀 간의 대화는 인생 각본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긴장이 풀어진 편안한 시간에는 경계심이 없어지고 각종의 이미지와 생각들이 잠재의식적으로 마음속 깊이 심어지게 된다. 아마 샌드라는 대화 순간까지 과거의 일들을 잊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대화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샌드라는 그녀 자신에 대해 엄청난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프레저 대여에 대해 그녀가 가진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게 되었다. 나 역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그녀의 의견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각도로 존중심을 갖게 되었다. 샌드라의 행동은 가전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부친의 소망에 대한 충성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나는 그날 우리 둘이 서로 눈물을 흘린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능력에 관한 존경심이 더 커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종종 심각한 감정적인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 깊고 더 상처받기 쉬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함이 없이 비상적이고 하찮은 것만을 다루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성령만 짓밟는 셈이다. 그 무렵 여러 달 동안 다른 많고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우리의 대화가 너무나 잘 되어서 순간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연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 우리는 하와이를 떠나면서 대화를 계속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그 후 정기적으로 혼다 사이클을 타고 일기가 나쁘면 차를 타고 대화를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한 주요 열쇠는 대화하는 것, 특히 서로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여러 차례 대화하려고 애쓰며 여행 중이라도 전화로 이야기하려고 애쓴다. 그것은 마치 모든 행복과 안정감과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홈베이스에 들어오는 기분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울프의 말은 틀렸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부부 관계가 소중한 것이고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이라면 더욱 그렇다.